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국내 기업의 매출액이 5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가 2년 연속 줄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오늘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LG전자 손잡고 대규모 자동차 부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김창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올랐습니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8% 상승한 1948.1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크지 않고 개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낸 탓에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리스의 3차 대통령 선거와 최근 엔화 약세 등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3,658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642억 원 순매수, 기관은 2,97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종이목재, 은행 등이 상승한 반면 전기가스, 건설, 화학, 증권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틀째 상승했고 포스코와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등도 1% 내외로 올랐습니다. 제일모직은 반등에 성공하며 이날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이 나란히 1%대로 하락했고 현대차와 네이버, SK텔레콤도 소폭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2포인트 내린 535.1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90전 내린 1,098원 7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이 IM투자증권 인수에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메리츠 종금증권이 금융당국의 IM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2.66% 오른 3,86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 금융지주에 IM증권 손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0월 메리츠증권이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IM증권 지분 52.08%를 1,71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달여 만입니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합병 절차를 걸쳐 이르면 내년 5월 메리츠종금과 IM투자증권의 통합법인이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메리츠증권은 현재 증권사들 중 유일하게 종합금융상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M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기자본 규모는 메리츠증권 7,565억 원, IM증권 3,748억 원으로 두 회사가 합병하면 단숨에 업계 10위권의 중견증권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박재위 HMC 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리츠증권은 투자은행 업무와 종합금융 부문의 강점이 수익으로 이어져 올해 자기자본 수익률이 업종 내 가장 높은 18.83%를 기록할 것이라며 투자은행 역량이 우수한 IM증권과 합병하면 내년부터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 연구원은 이어 내년 순이익도 올해 대비 9.8% 증가할 전망으로
주가는 현재보다 약 30% 높은 5,000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김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기업 매출액이 원화 강세와 스마트폰 판매 부진, 국제유가 하락의 3중고로 2개 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매출액 감소율은 5년 3개월 만에 가장 컸고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도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분기 2.9% 줄어든 기업들의 매출액은 3분기에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5.2% 급감해 5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매출액이 뒷걸음질 치는 이유는 원화 강세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부진도 겹쳐 국내 대표 업종인 전기전자 매출액이 3분기 13.7% 급감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정제해 수출하는 석유 제품 가격이 내려가자 석유 화학업종 매출액도 4.9%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나빠졌습니다.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2%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해당 기업들은 내심 반가움을 보이면서도 대놓고 기대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법정 형기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저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절반 가까이 복역 중입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을 받아 수감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습니다. 지난 2012년 기업 어음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788일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반면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선고 전까지 형기가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는 올해 이어 내년에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전체 채용 규모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302개 공공기관에서 총 17,187명의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 16,000여 명보다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공기관 신입 채용 규모는 2011년 9,000여 명에서 2012년 14,000명, 2013년 15,000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내년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규모는 134개 기관에서 1,722명으로 전체 신입 직원 중 10%가량입니다. 이는 올해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규모인 1,933명보다 10.9%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고졸자 채용 규모도 지난해 2,112명보다 8.5%가량 감소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정책 초점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으로 옮겨가면서 고졸자 채용 목표는 흐지부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도 고졸 직원 채용 규모가 전체 20%가량 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경기 불황으로 예년보다 규모가 축소된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오늘 통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승진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201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 141명, 기아차 60명, 계열사 232명 등 총 433명 규모로 지난해 419명보다 3.3% 늘었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올해 승진 인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27%와 17%씩 줄이는 등 대부분 기업이 악화된 경영 환경을 반영해 승진 규모를 줄인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이는 올해 사상 첫 글로벌 판매 800만 대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직급별로는 부사장 17명과 전무 44명 등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연구개발 및 품질, 영업 및 마케팅 부문의 승진자 비율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띕니다. 연구개발과 기술 부문의 승진자는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높은 43.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차량 성능과 품질 개선을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는 물론 친환경 IT 차량 등 미래 선도 기술의 확보를 위해 투자 및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업 및 마케팅 부문 승진자 비중도 26.8%를 차지했습니다. 환율 리스크 증대 등 어려운 대외 여건과 판매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내수 환경에서 판매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연구위원 3명을 새로 선임해 핵심 기술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연구위원 제도는 연구개발 최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임 임원인 이사대우 160명 가운데 34명은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하는 발탁도 단행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업무 성과 및 향후 성장 잠재력을 바탕에 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판매 800만 대 시대를 준비하며 과감한 인사를 단행한 현대차 그룹의 내년 행보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LG전자가 독일 메르세스 벤츠와 손잡고 무인 자동차 부품 개발에 나섭니다. 이에 LG그룹의 자동차 부품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와 손잡고 무인 자동차 부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LG전자는 최근 벤츠사와 무인 자동차의 눈 역할을 담당할 스테레오 카메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양사가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한 시스템은 차량 전방의 위험을 관찰하는 것은 물론 교통정보 수집까지 맡는 무인 자동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주행 중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제어하고 차량이 주행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위 속도 제한 표지를 인식해 차량이 적정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어합니다. 인식부터 제어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0.1초 남짓. 이 시스템은 향후 벤츠의 무인 자동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벤츠가 무인차 분야에서 앞서가는 만큼 LG전자는 이번 공동 개발 경험을 발판 삼아 첨단 자동차 부품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LG전자는 이외에도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공조 시스템 등 무인차에 탑재될 부품 거래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부품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국내 기업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LG그룹의 2015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9명 중 3명이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 임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조사 업체 룩스리서치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무인 자동차가 1억 2천만 대가 판매되고 시장 규모는 870억 달러, 한화로는 약 9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 구글은 일본 도요타와 협력해 최근 가속 페달까지 있는 시제품을 가장 먼저 공개했고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무인차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카로 진화하면서 IT 기업들이 자동차 전장 분야로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 이어 전자업체들 간의 무인 자동차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정부가 지방 교육 재정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 제도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바꿀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부 박홍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중앙정부와 일선지자체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무상급식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연간 2조 6천억 원가량의 지원이 필요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재정 구조 조정을 검토 중인 이유는 더 이상 무상 포퓰리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인데요.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등에 들어가는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에 들어간 돈은 2조 6천억 원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려 5.4배가 증가했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오는 2020년 약 4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던 실정이었습니다. 정부는 선별적 무상급식이 추진될 경우 지원 대상이 450만 명에서 310만 명으로 줄어들어 연간 8,500억 원가량의 예산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 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그간 지속되어 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이에 손질하는 내용도 크게 반영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정치권 등은 지방재정 배분의 비효율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재정 제도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저해되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을 목표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확정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한 첫 단추가 바로 교육교부금과 일반 교부세를 통합한 통합교부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 교부세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인구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반해 교육교부금의 경우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의 숫자보다는 교직원이나 학생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 밖에 정부는 인구 감소 추세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내년부터 학생 수 감소와 연동해서 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정부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협화음을 잘 조정하는 것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반세기 동안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을 개편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간 교육과 행정의 재정 지출에 칸막이 때문에 재정 비효율이 심각했던 만큼 이들 부분에 대한 통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교육계와 지자체의 반발이 있겠지만 정부가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블화 폭락과 물가 급등으로 경제 위기에 봉착한 러시아가 관세 부과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내년 2월 1일부터 수출용 밀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세는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의 영토 밖으로 수출되는 곡물들에 적용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밀 수출 기업들이 루블화 가치 폭락 이후 수출량을 늘려 자국 시장의 밀 공급이 감소해 밀 가격이 급등하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물가 급등과 관련해 빵이나 우유, 달걀 등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 동결 조치를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데니스 만투로프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생필품 생산 업체들의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면서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정부는 합당한 입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중요 생필품의 가격을 규제하는 입법 장치를 통해 가격이 한 달 새 30% 이상 급등하면 물가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신년 연휴에도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화해와 공존을 호소했음에도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은 유혈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교황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잔혹한 박해를 비난한 시리아에선 대규모 교전으로 이날에만 50명 가까운 사망자를 냈습니다. 인권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시리아 하사케주 카시안 마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가 탈환 작전을 감행해 IS 대원 30명을 사살하고 인민수비대 측도 3명이 전사했습니다. 또 북부 전략 요충지 코바니에서 펼쳐진 양측 간 전투 중 인민수비대 측에서 1명, IS 쪽은 14명이 각각 숨졌습니다. 내전 상황이 계속되는 리비아의 동부 시르테에서는 이슬람계 민병대 파즈르 리비아의 공격을 받아 정부군 병사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정부군과 파즈르 리비아 간 각축전의 현장인 항구 도시 알시드라에선 교전 와중에 석유 저장 탱크가 로켓탄에 맞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성탄절 메시지에서 종교적, 인종적 박해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중동과 아프리카 등을 겨냥해 정치적 책임을 지닌 모든 이들이 대화를 통해 차이를 극복해서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올해의 아시아 뉴스를 장식한 인물로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선정했습니다. BBC는 이 선장을 국가적 재난의 얼굴로 지칭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불법 삼박개조와 과적 등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도망친 이 선장에게 비난이 집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에게는 떠오르는 권력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BBC는 김 제1위원장이 지난 9월 모습을 감췄다 다시 등장한 후 여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부부장에 오르고 현지 지도에 자주 동행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일지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꼽혔습니다. BBC는 저우융캉의 낙마에 대해 프랑스 혁명기의 단두대보다 아주 조금 덜 흉포한 구경거리였다고 평했습니다. 홍콩의 학생 시위대도 올해의 아시아 뉴스 인물에 들었습니다. BBC는 이들이 민주화 시위를 촉발해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면서 시위대가 해산되기는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정상들이 너도 나도 안아본 코알라가 사람이 아닌 동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4도로 아침에는 추웠지만 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는데요.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영하 3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토요일이 영상 4도, 일요일은 영상 5도로 한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며 이번 주말은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산간과 영남 동해안, 영남 남해안, 전남 여수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화재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4도 되겠고 낮 기온은 서울 영상 4도, 춘천 영상 3도, 대전과 청주 영상 5도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 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영상 8도, 부산 영상 11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이 영하 3도 되겠고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상 8도, 울진 영상 10도 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눈비 소식이 잦은데요. 월요일에는 기압불의 영향으로 중부와 제주도 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올해 마지막인 수요일에는 영남 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면서 해넘이를 보기 힘들겠지만 새해 첫날인 목요일에는 눈비가 오는 충청, 호남,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해돋이는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새해 첫날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